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개념 1, 고려의 신분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어떤 신분구조가 있었을까? 당연히 왕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귀족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평민들이 있고, 노비도 있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시기의 나라들은 다 이런 식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고려의 신분구조는 우리가 법으로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양인, 그냥 평범한 선량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천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천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양인이 또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양인 내에 문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족 말하는 거예요. 문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약간 하급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 지방의 뭐 향리 같은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양민, 요 양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 평범한 사람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벌, 중간 계층 그 다음에 양인, 그 다음 천민 그렇게 해가지고 총 결국에는 네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 신분제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 신분이 딱 고정되어져 있다? No,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신분이 유동적이라는 거, 즉 쉽게 말하자면 개방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아무리 죽어도 절대 천민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고 뭐 중간 계층이 어느 정도 또 문벌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구조였던 골품제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게 아주 고려의 큰 신분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쌍대지역으로 개방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냐고요?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되겠죠? 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글 공부하는 거 근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서울대 가기 쉽지 않듯이 이때 과거 더 심했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뛰어난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군에 나가서 공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기회는 있었다. 그러니까 골품제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무조건 막 열려있어, 오픈 이런 건 아닌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한테는 오를 수 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사실 고려 전기보다는 후기에 신분 이동이 많이 활발한데요. 그 이유는 또 후기에 이제 뭐 전쟁 같은 것도 또 겪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고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라보다는 어느 정도 어땠다? 그렇지, 유동적이고 개방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요거랑 관련해서 이런 자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크게는 양천제죠.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인이 문벌, 중간계층, 양민으로 나눠져서 네 가지 신분으로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문벌이 이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중간계층에 들어가는 게 향리, 남반서리, 하급장교라고 해서 주로 이제 조금 밑에 하급 신분들을 말하는데 그래도 관직에 약간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민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농민, 상인, 수공업자의 향부곡소민이 있는데요. 향부곡소는 고려에만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 당연하겠죠. 천인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중간 계층이 이제 문벌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 뭐 과거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신분 구조가 있고 고려의 신분 구조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벌, 중간계층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은 당연히 지배층, 얘네들끼리 결혼을 해요. 특히 왕실과 혼인하면서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경원 이씨였고요. 이래서 엄청나게 자기 딸들을 왕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왕하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난 일으켰다가 결국 제거당했던 인물 되겠습니다. 자,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해서 이들을 문벌이라 불러주는데 가장 대표적 가문 되겠고요. 자, 중간 계층은 말단행정 가장 끝에 있는 애들, 그래서 서리, 그리고 궁중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남반 계층이 있고요.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그리고 하급 장교들이나 지방의 역을 담당하는 영리 등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멋진 엄청나게 이렇게 어깨가 뿜뿜하는 일들은 아니고 조금 말단의 일들을 하던 애들. 하지만 당연히 농사 짓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중간계층. 특히나 이들의 재밌는 점은 직역을 세습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빠가 향리면 나도 향리가 되는 거고요. 아빠가 서리면 나도 서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빠가 구급 공무원이면 나도 구급 공무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역을 세습했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범한 양민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양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 그래서 직역이 딱히 없어. 뭐 나는 서리도 아니고 남반도 아니고 그런 직역이 없기 때문에 하얗게 비어있네, 백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가면 이 백정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 시험 범위가 뭐 고려까지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고려에서는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 하였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축업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고기 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격이 많이 낮아진 표현이지만 고려에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다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양민들도 또 나눠져 있어. 모든 양민이 또 다 같지도 않아. 더 밑에 있는, 노비보단 낮지만 양민 중에서 또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특수 행정구역의 거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원래 그냥 일반적인 군현에 사는 사람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냈어. 억울하죠. 거기다 더 화나는 건 함부로 이사 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지배를 주연의 지방간을 통해 받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국가의 공보를 많이 납부하고 억울한 점이 되게 많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뭐 향과 부곡은 이제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에 주로 종사를 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곡식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이걸 또 나라에서 가져가야 되니 얘네들이 쉽게 거주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억울한 점이 많았던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전쟁에서 되게 많이 노력해요. 왜? 전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향, 부곡, 소에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이사도 갈 수 있겠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쟁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인인데요. 천인은 다 노비예요, 대부분. 그래서 누가 소유했는가? 나라에서 소유를 했다, 공노비. 개인이 소유했다, 사노비. 근데 또 노비들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노비들이 있냐면 무조건 주인과 붙어 사는 노비들도 있고요. 아니에요. 왜? 주인들이 이제 막 땅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에 사는데 여기 서울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수도는 이제 개경이겠죠? 개경이지만 내가 받은 땅이 저기 뭐 전라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농사지을 애들 보내야 되잖아. 내 노비 보내는 거야. 근데 주인하고 떨어져 살죠. 그러면은 좀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자유가 조금은 있지만 어쨌든 나는 누군가의 소유기는 합니다. 이건 슬픈 현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또 뭔가를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과 떨어져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그럴 때에는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신공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외거노비라고 불러주고 주인과 따로 살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소작할 수도 있고 독립된 경제생활, 즉 재산 소유 가능해서 열심히 재산 모아서 양민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신공을 바쳐야 했더라라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노비 같은 경우 집주인이랑 살면 주인집에 같이 살면 솔거노비, 그리고 따로 살면 외거노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노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애들을 입역노비라고 하고요.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며 외거노비라고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사노비 중에 외거노비의 특징 물어보는 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 일천죽천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천민 같은 경우에는 양 부모 중에 한쪽만 이제 천인이어도, 그러니까 천인하고 양인도 결혼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한쪽만 천인이면 나는 뭐가 돼? 천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비의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었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신분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크게 보자면 양인과 천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애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 계층이 있었죠? 잘 기억해 두세요. 직역을 세습한다. 두 번째로 향부국 소거주민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도 못 가고 세금 많이 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실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산호비 중 외건호비의 특징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살았던 사회 모습으로 같이 한번 좀 가볼까요? 자, 고려에서는 사회 구휼, 먹고 살라고 이렇게 구휼 정책을 합니다. 입에 풀칠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했는가?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하면 마트 가서 사면 되지만 이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1년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수확해서 겨우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 봄 되면 먹을 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니? 그러면 안 되겠죠. 일할 농민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얘네들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창고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창고인데요. 원래 이름은 흑창이었습니다. 자, 이 흑창이 이제 나중에 의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평상시에 곡물을 배치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빈민을 구제하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언제 갚아? 다 가을에 갚아. 왜? 가을에 곡식이 나니까 무조건 거의 가을에 갚습니다. 다른 때는 갚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상평창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평균적인 가격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풍년에는 사들여서 물가를 조절하겠죠. 너무 많이 풀리면 또 곡식 가격 싸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흉년에는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구였고요. 자, 의료기관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잘 되어져 있잖아요. 이때는 어땠는가?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의약품도 제공을 해줬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위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국민연금 스타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자로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제도들도 운영이 되었더라. 또 질병치료에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동서대비원, 혜민국 재위보 이런 것들 고려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의창, 뭐 흑창, 뭐 그다음 상평창, 그리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고려 거구나. 요 정도로만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뭐가 있냐면 고구려의 진대법이라고 해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 게 항상 좀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구율제도니까 구율제도 물어볼 때 헷갈리라고 다른 나라 구율제도를 넣어두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진대법이 나오면 고구려니까 고려가 아니겠죠?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 이거 너무너무 시험 잘 나온다. 바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5가지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 우리가 좀 약간 앞뒤 딱딱 막힌 그런 가부장적인 사람한테 으,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 이러잖아요. 맞아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가부장적이었어요. 성리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이어진 조선 초에도 사실상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정말 땅바닥에 있진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여성들의 지위는 어땠는가? 첫 번째, 자녀 균분 상속 가능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중요하지 않아. 자, 내 자식이면 다 똑같이 n분의 1 하는 거죠. 하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죠. 아들, 그중에서도 큰아들 위주였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도 올려줘. 조선시대는 여자 호적도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자 이름들도 잘 안 남아져 있죠. 무슨 김씨 부인 맨날 이런 표현으로만 남아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재혼도 좀 자유롭습니다. 물론 엄청 자유롭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조선은 아예 못하는데 여기는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 한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조선에는 그런 게 안 됐어. 무조건 남자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고 좀 열려 있구나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제사도 지금은 뭐 장자 위주 무조건 그렇잖아요. 조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아들, 딸 돌아가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땐 그랬는데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과 고려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조선에 비해 어떻게 다른데 이런 거 잘 물어보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백성들의 풍속으로 향도라는 게 있는데 이 향도는 불교와 관련된 신앙 조직입니다. 그래서 절도 만들고 그리고 매향 활동이라 그래서 나 다음 세상의 복을 위해서 이제 향나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이나 바다에 잠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부터 왔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뭔가 이 향자가 나오니까 조선시대에 막 향교, 유향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향도는 고려 거야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고려 후기에는 농민들이 그냥 다 하는 걸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결혼식, 그 다음에 뭐 상례, 장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관련된 제사나 마을 공동의 모든 것들을 좀 담당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지역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청년회장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일들 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풍속으로 장례 방식은 여러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교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뭐 불교식으로 뭐 이렇게 화장을 하기도 하고 다양했어. 왜냐하면 고려가 기본적으로 불교 때문에 세워진 국가이기도 하지만 고려 자체는 되게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좀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에 관련된 장례식도 존재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요 사천 매향비도 나올 수 있겠네요. 고려 후기 경남 사천의 매향한 후에 세운 비석이더라라는 거. 요걸 보여주면서 아, 향도에 대해 묻겠구나라는 것도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요게 바로 고려 거다 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자료를 확인해 보고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신분 상승한 유청신 나오죠. 그죠? 고려는 어떻다? 개방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근데 유청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관이었습니다. 몽고어를 배워서 사신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응대를 잘했네. 신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신분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 심지어 이 사람 출신이었던 부곡은 뭐예요? 특수행정구역. 차별받던 애들 이거 일반 현으로 승격을 시켜줬어. 와, 지방에서도 이 지역에서 고향에서 엄청난 대접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러한 일들 가능했던 거 어디? 고려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충렬왕, 충선왕 나오니까 그런 것도 구분하기 쉽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문벌생활 아까 말했던 경원이 씨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자연에 이르러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진짜 잘 나갔던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출세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벌들은 정말 생활을 여유롭게 했구나. 막 재상에 이르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아들도 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이 임금의 인척이 되어가지고 친척이 돼서 번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인이 되길 원했던 노비, 역시나 신분 상승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량이 평장사 김영관의 간호, 집에 있는 노비예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착실히 지어서 부자가 됐네. 뇌물을 바쳐서 양민이 되어 이런 거 가능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뭐 살해를 해서 주인을 죽여서 완전히 양민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재밌죠? 자, 그 다음 고려의 노비제도 여기 충렬랑 관련한 거 좀 보시죠. 자, 여기 노비법을 개혁하려고 하자 왕이 원나라에 이렇게 표문을 올렸대. 옛날 시조께서 훈계를 하시기를 천인들은 그 씨가 따로 있으니 양인이 되지 못하게 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8대 호적의 천안조 속에 관련된 것이 한올 없어야만 비로소 벗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 편이 천인이면 곧 천인으로 되고 설사 본 주인이 풀어져 양인이 되더라도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일천즉천 말하고 있구나. 노비의 수를 어느 정도 그렇죠. 이렇게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창 나와져 있죠.
의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빌려주는 거야. 흉년이 되어서 백성이 굶주리 것은 이것으로 급한 것을 구하고 언제? 가을에 갚게 하여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평창 나오죠? 이거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남음이 있으면 적게 거두고 백성이 부족하면 이를 많이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물가를 조절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고 자, 제간 고려의 여성 나오죠. 자, 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였는데 그랬는데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했어.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 반대하면서 첩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했으면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나는 재가를 했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지. 근데 그 유복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까 본래 속해 있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지? 이렇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성들도 계속 재가를 해도 이렇게 가능했구나. 여성도 우선 재가가 가능했고 재가한 자식도 크게 차별을 안 했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다 잘 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아까 사천 매향비 있었죠. 농민들이 지금 1,000명이 개를 맺어서 매향 활동, 그래서 향나무를 묻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다음 생에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라가서 이 부분 개념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자 고려의 신분 질서는 문벌, 중간계층, 양민, 천인의 4단계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신분제 이런 식으로도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 영리 등이 표현된 신분층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뭐 중간계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중류층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중간계층이라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번. 광물 채취나 수공품을 제작해서 국가에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향, 부곡, 소 중에 뭐였어요? 바로 소가 되겠죠. 향과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했고요. 소가 수공업에 종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의 노비는 일천 직천에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다. 그럼 당연히 자식도 노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노비 중에 일부는 재산 축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비였더라? 그렇지. 노비 중 일부 바로 바깥에 사는 외거 노비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창을 계층한 것, 봄에 양식이나 종자 빌려줘요. 가을에 갚도록 한 기관, 의창 되겠습니다. 자, 물가 조절을 위해 설치를 하는 거죠. 풍년의 곡식을 사들인 다음에 흉년에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좀 공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평창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항상 공평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고려에서는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 상속했을까요? 고려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균분 상속했고요. 자, 고려에서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또 조선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음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고려 전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으나 고려 후기에 공동체적 농민 조직으로 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향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고려의 사회에 관련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생각외로 고려와 관련된 이 내용들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